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6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이성복 시인의 다시 봄이 왔다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고전 시가까지 포함하면 벌써 한 35작품 이상을 했거든?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고 있냐면, 외적 충고가 없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작품의 표면상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로 읽어내야 되느냐. 자,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거나, 내지는 너희가 어떤 자습서나 어떤 책을 통해서 읽어냈던 어떤 정보들, 남아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이 작품을 보는 건 너희들이 어떤 훈련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 자, 80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안에, 그렇게 긴장된 시간 안에서 이 작품을 생판 처음 보는 작품이다. 자, 그런데 어떠한 복이나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너희가 이미 학습한 내용을 동원해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일단은 작품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읽어내서 우리가 주제로 만들어야 되느냐. 자, 이 측면을 고려하고 작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일단 작품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제목에서 단서를 얻을 만한 것이 있나 보니까, 자, 다시 봄이 왔다라고 했는데,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통념상 머릿속에 사람들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그 이전 시기인 겨울과 우리가 대비를 좀 지어서, 겨울에 모든 것들이 좀 움츠려 있고 죽어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어떤 생기를 되찾고 생명을 되찾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우리 봄이 쓰일 때가 많기는 해. 자, 그렇다고 우리가 꼭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작품을 읽은 게 아니라 제목을 통해서 단서를 잡아보는 거니까, 아, 그런 맥락으로 쓰였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나는 겨울만 좋아하고 나머지 계절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봄이라고 하는 측면을 만약에 이렇게 시를 쓴다고 하면 나는 부정적으로 쓸 것 같아. 왜냐하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이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 통념상으로는 긍정적인 맥락에 쓰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꼭 그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자, 그런 맥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작품에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시켜 가야 되겠지. 자, 일단은 봄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이 계절이 다시금 반복된다는 얘기인 건데, 작품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읽어볼게. 자, 비탈진 공터 언덕이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여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전형적인 봄의 배경, 자, 언덕에 푸른 풀이 덮이고 있고, 자, 그리고 그렇게 색으로 갈라진,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동에 푸른 싹이 돋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푸른 싹이나 푸른 풀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 봄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 이걸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 같고, 자,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냐면, 자,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위에 있는 미루나무를 얘기할 텐데, 자, 그럼 미루나무를 수식하는 말이 늙은이거든.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젊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푸른 싹에 돋는 그 모습을 보고 젊고 싶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나무는 원래 뭔가를 소망할 수는 없지만 그 나무가 뭔가를 소망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거든. 자, 그러면 늙은과 젊고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반열을 통해서, 자, 젊고 싶어 하는 건 소망인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소망하진 않잖아. 자, 그러면 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맥락의 소망의 대상으로 본다면, 지금 늙은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 부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현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화자가 어떤 부정적인 현실 속에 놓여져 있고 화자가 뭔가 긍정적인 것을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 나무를 보니 그 나무 역시도 뭔가 젊고 싶어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소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자, 근데 작품의 초반이긴 하고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더 많이 읽어봐야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초반에 읽어낼 때는 한 요 정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서 보면,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안대.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돼. 그럼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망을 한 건데, 우리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꺾였을 때,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어떤 인식, 절망적인 어떤 생각을 한 건데, 자, 그것을 누구나가 안 돼.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러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절망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인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얘기겠지. 자, 좀 더 보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자, 그것도 나도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또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다. 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떤 작품의 흐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면 앞에 있었던 절망적인 인식,
뭔가 기다리던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겠지. 우리가 그 정도는 붙여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도 안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뭔가 좀 절망적인 인식이 아닐까. 자, 그 뒤에 보니까 돼지 목 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이렇게 돼 있어. 자, 돼지 목 다는 동네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진짜로 어떤 그 동네 속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건지 내지는 어떤 자신이 주어지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네가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래. 그런데 우리가 더디다라는 표현 자체는 뭔가 너희가 잘 머릿속에 뜻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나른하다는 얘기 자체도 우리가 뭔가 좀 맥이 풀리거나 내지는 기운이 없어. 내지는 뭐 고단해. 그래서 뭔가 좀 기운 없어 하는 모습을 나른하다고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근데 어떤 동네의 모습이 그렇게 뭔가 더디면서 나른한 세월, 이렇게 동네에서의 어떤 세월을 이렇게 더디며 나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은 뭔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지루해야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서도 나른하다. 뭔가 기운도 없고 고단해하고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자, 근데 적어도 우리가 돼지 몇 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화자의 어떤 주어진 현실 같은, 자,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초점을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너희도 지금 봤겠지만 이 자체를 어떤 화자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 현실이 지금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배경과는 좀 어떤 상대적인 반대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지점에서 본다면 좀 대조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되찾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가지는 시간인데, 그런 어떤 계절적인 배경에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주어진 현실은 뭔가 좀 더디게 느끼고 그리고 좀 나른하게 느끼는 어떤 의미상의 대조 지점. 그럼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왜 썼는지도 좀 머릿속에 연상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어서 좀 보면, 자, 때로 우리는 묻는다. 자, 아까 전에 나라고 하는 화자로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라고 나왔어. 우리. 자, 그러면 내가 뭐 시를 수업하면서 여러 차례 너희들한테 조언을 했었지만, 자,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화자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식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인 거거든. 그러면 아까 위에서 누구나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우리는 묻는다. 뭘 묻냐면 우리의 굽은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까라고 이런 것을 묻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의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라고 묻는다는 건데, 원래 이 문장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어순을 바꿨어. 자, 그러면 너희도 잘 알겠지만 이러한 어떤 표현 수화법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도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뭔가 강조를 할 때 우리가 도치라는 방식을 쓰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굽은 등에, 자, 굽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맥락상으로 부정적이겠지. 왜냐하면 그 등에 푸른 싹이 돋는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맥락으로 아까 전에 미루나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늙은, 자, 미루나무가 늙어 있다는 표현처럼 굽어 있는 이 등에 지금 이렇게 그 미루나무에도 푸른 싹이 돋듯이 우리에게도 푸른 싹이 돋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걸 물었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겠지. 자, 그랬더니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자, 비계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비유를 쓴 거야. 자,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라고 표현했는데, 혀라고 하는 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아까 전에 물었다며. 자, 우리가 굽은 등에, 우리의 굽은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 수 있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이 혀가 비계처럼 씹힌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근데 너희가 뭐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니네 혀를 한번 씹어봐봐. 뭐 살짝 씹어보면 우리가 씹는다는 행동은 입을 다무는 행위지 입을 여는 행위가 아니잖아. 자,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될 혀, 이 대답을 해야 될 혀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뭐 어떤 물음을 했지만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서 항시 우리들의 어떤 삶은, 자,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그런 것이었다. 자, 이렇게 먼지 낀 풍경 같다라고 했으니까 또 이것은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굽은 등이 왜 푸른 싹에 돋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먼지 낀 풍경 같은 삶이거든. 근데 이 자체를 너희가 문맥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이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잖아. 뭔가 적어도 먼지가 꼈다라고 하는 것은 뿌옇다는 거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뭔가를 전망하기도 좀 힘들고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일단은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더디고 나른한 세월, 이런 것들과 서로 연결시켜 보면 뭔가 어떤 화자가 주어져 있는, 화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일단 좀 먼지 낀 풍경 같고 그 속에서 좀 더디고 나른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지. 그래서 저 늙은 미루나무도 자, 그렇게 푸른 싹이 돋으면서 젊고 싶어지는, 이렇게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맥락을 보고, 자, 우리의 구분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묻고 또 묻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혀는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먼지 낀 풍경처럼 이렇게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흔들리며 보채며, 자,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깰 때는 솟아오르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자, 세차장 고모수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자,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솟아오르고 싶었다라는 말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솟아오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화자의 어떤 소망이거든. 자, 어떤 화자의 삶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어떤 먼지 낀 풍경과 같은 그런 삶이었고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나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었어. 근데 그런 삶에서 나도 어떤 봄이라고 하는 이 배경과 어울리게 뭔가를 솟아오르고 싶었던 거야. 자, 세차장의 고모수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 니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도꼭지에 호수가 달려있고 물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호수를 놓치면 호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막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것처럼 자, 그렇게 막 물을 품어내고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생기 있게 느껴진 거야.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그런 물줄기처럼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솟아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소망을 가진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 다음에 울고불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머리칼을 쥐어뜯는다,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어감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솟아오르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찢어진다, 울고불고 한다는 부정적인 맥락의 어떤 해석이 아니라, 자, 이것은 화자가 봤을 때 적어도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나도 저런 고모수처럼 그런 물줄기처럼 그렇게 나도 솟아오르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지. 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감을 가지고 너희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자, 그렇게 솟아오르고 싶었지만 솟아오를 수 없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야. 돼지 멱다는 농내에 그 더디고 나른한 세월. 자, 또 한 번에 화자에게 주어진 현실을 반복을 했고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에는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라고 있어. 자, 일단 가슴이라고 했으니까 이 석탄층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석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고, 자, 그러면 그 가슴 속에 쌓였던 게 뭘까? 우리 지금까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자, 화자에게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니야. 기다리는 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 자,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소망하는 것도 있었어. 자,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았던 거야.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가지는 어떤 절망감, 그런 절망감이 석탄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걸 거고, 이 석탄층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면 층이라고 하는 건 뭔가 퇴적되고 계속 쌓인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절망감을 가졌던 건 지금 갑자기 느낀 어떤 절망감, 일시적인 절망감이 아니라 아주 오래 누적된 그런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어떤 정서로 지금 자리 잡았다, 그렇게 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고 내지는 생기를 되찾는 그 봄이라는 배경에, 자, 나도 그렇게 뭔가 생기를 되찾고 싶고, 자,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 자, 이거를 표현하는 시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봄이라고 하는 배경 자체는 뭔가 어떤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도는 그런 계절은 맞을 건데, 자, 그런 계절 속에서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화자의 어떤 처지를 더 강조하는 계절적 배경이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일단은 복이라고 하는 외적 증거가 없다는 상태 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인 나는 나왔어. 자, 화자 나가 드러났고, 자, 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화자가 확장이 돼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화자로 확장이 됐어. 자, 이것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다.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자,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자, 돼지 목다는 동네에 나른하고 더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자, 그러면서 먼지 낀 풍경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자, 이거는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린 거거든. 근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뭔가 부정적인 어떤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부정적 현실 속에서 보이는 화자의 어떤 정서와 태도, 이 반응에 대한 정보는 일단 우리가 자, 어떤 소망,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솟아오르고 싶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 그런데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좋겠지만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자,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았고 솟아오르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표현했잖아. 자,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꺾인 거니까 절망을 느낀 거고, 자, 그러면 그것이 뭔가 어떤 비관적인 인식을 하게 됐다. 자, 화자의 정서가 일단은 긍정적인 정서에서 부정적인 정서로 이렇게 정서가 바뀌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읽었던 주제는 상황과 정서 태도의 종합이니까, 자, 봄에 나른하고 더딘 세월, 자, 먼지 낀 풍경과 같은 삶을 살면서 느끼는 소망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절망, 비관,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 현실 속에 살면서, 자,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소망을 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어. 자, 기다리는 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솟아오르고 싶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처럼, 이렇게 뭔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느끼는 그런 절망, 이걸 표현하는 것이 또 석탄층이었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일단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야. 자, 봄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과거에 그 이전 시기에 있었던 계절에 뭔가 죽어가고 뭔가 좀 생기를 잃어가는 자 그런 것들을 되찾는 어떤 생명력이나 생기가 도는 어떤 그런 계절인데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화자와 연관을 지어보면 화자는 지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절망을 했잖아. 자, 그러면 화자의 어떤 주어진 현실이라든가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자, 그렇게 뭔가 절망감이라든가 내지는 비관적 인식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대조적인 배경이다. 자, 대조적인 배경으로서 봄이 쓰였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배경 자체가 자신과 맞물릴 때도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강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계절적 배경 자체나 내지는 주어진 배경 자체가 자신과 상반될 때, 우리가 반대가 될 때, 대조가 될 때도 자, 그 대조되는 어떤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처지가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은 상징적인 표현이 꽤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시가 그렇게 잘 읽힐 만한 시는 아니거든. 상징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뭐 처음에 얘기했을 때 푸른 싹 미루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 우리의 구분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까 할 때 그때 푸른 싹. 자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석탄층이 깊어진 그 화자의 어떤 심리. 그럼 화자의 심리를 석탄층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 자체도 우리가 표면적인 의미로서만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닌 어떤 상징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좀 부차적이긴 하지만 목 따는 동네, 돼지 목 따는 동네에 나른하고 뭐 더딘 세월 이런 것들이나 내지는 뭐 나는 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거든. 자 반복도 됐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도 쓰였어. 자 그리고 우리가 도치의 방식도 있었어.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수화법을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조적인 배경으로서의 봄과 그다음에 어떤 상징적 의미, 석탄층이라든가 구분 등이라든가 먼지 낀 풍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자, 우리가 늘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보기의 필요성에 관련된 것들을 판단해 보고 있는데, 자, 오늘 보기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가져왔어. 원래는 가작품에 이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작품에 우리가 이전에 다뤘었던 성애꽃과 같이 맞물려서 보기가 주어졌던 건데, 자, 성애꽃에 관련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봤던 작품에 한정지어서 보기를 한번 봐볼게. 자,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군부 정권 주도하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자,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자, 인간 소외와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은 어떤 시대적인 맥락의 정보를 주는 거거든. 자, 군부 정권하다.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억압됐다. 그다음에 인간 소외나 부의 편중이 심화됐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현실들이잖아. 자, 그래서 그걸 종합하는 것이 뭐라 했냐면 시대적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자체가 시대적인 측면에 아픔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아, 그러면 뭔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혀놓은 거야. 자, 그리고 그 뒤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들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지 그다음에 삶에 대해서 어떻게 통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인데 자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작품은 자 생기가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의 세계를 그려내면서 자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채 권투롭게 살아가는 어떤 자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 자 우리가 이 작품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작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선뜻 이해가 쉽지 않았거든. 자 그런데 적어도 그럼 생기가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였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지만 오지 않았다고 표현했잖아. 자 솟아오르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표현했잖아. 그렇게 봄처럼 생기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보를 잡았어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했었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 자 우리가 봤듯이 그렇게 뭔가 절망하고 비관적인 인식 그렇게 솟아오르고 싶었던 건 맞지만 실제 그러지 못하고 뭔가 절망하고 뭔가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 보기에 알려주고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채 권태롭게 살아가고 있다. 자 근데 너희가 시를 읽으면서 뭔가 권태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금방 그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가 판단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난 어딜 봐도 그게 권태롭다. 뭐 더디고 나른하다. 이걸 가지고서 무조건 권태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읽었을 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야. 자 또 내가 아까 전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나 여기도 나오잖아. 그 뒤에 보니까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떤 잠재된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포착하고 그 양상을 보여준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밝혀줬잖아. 그렇게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절망하고 있고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시였다. 그러면 이 보기는 지금 너희들한테 이 시 전체의 주제를 이미 알려준 거야. 자 다양한 상황적인 정보와 어떤 그에 대해서 정서와 태도 같은 반응적인 정보를 지금 다 주어진 거였거든. 근데 이 보기를 나중에 보면 작품이 잘 읽혔다면 보기와 연결이 자연스럽겠지. 근데 너희가 작품이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안 읽혔다면 이 보기하고도 매칭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보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어떤 작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잡고 난 다음에 시를 읽으면 그
시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제각각으로 놀지 않고 의미 단위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뭉쳐진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이 보기의 필요성을 좀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뭐 30작품을 넘게 지금 거의 40작품 가까이를 해나가고 있지만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 보기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정보고 나중에 봐도 되는 정보가 아니라 이 보기의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출제자의 관점을 반드시 먼저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기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강조하기 위한 거. 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기를 같은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작품에 관련된 내용 학습 마무리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고전 시간 작품을 할 건데 최근에 우리가 몇 작품에 걸쳐서 가사 작품을 했거든. 자, 근데 가사 작품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 한 작품이 더 있어.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작품이 한 작품이 더 있는데 우리가 기왕 최근에 가사를 좀 했기 때문에 가사 작품 한 작품만 더 볼게. 저 뒤에 실전 학습에 가면 자, 김진영이라는 작가의 복청가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또 해보고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작품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